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평범하디 평범한 여성입니다. 한평생을 늘 평이하게만 살았던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를 말하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항상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남편에게 배신당하며 억울해 못 사는 걸 보며 멍청하게 저런 일을 왜 당하냐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보다 더 멍청했던 건 아무래도 저인 것 같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던 제 이야기 같이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제 커리어와 직업이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직종이어서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남편도 나쁘지 않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저보다는 연봉이 낮아서 그런지 행여라도 제가 일을 그만둘까봐 당분간은 애도 낳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 부분엔 동의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어떤 변수가 닥칠지 모르고 저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당분간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저의 말을 오히려 환영한 건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낳을 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제가 덜 힘들다며 늘 걱정하셨거든요. 시부모님의 그런 말들엔 이유가 있긴 했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돈을 벌어놔야 노년이 행복하다는 얘기셨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긴 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죠. 남편보단 제가 더 일이 많은 직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평일에는 서로 바빠 얼굴 마주치기가 쉽지 않았고 그나마 얼굴 볼 수 있는 주말에도 남편은 동호회며 지인들 모임으로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딱히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아주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주말에 넓은 집을 오롯이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외려 즐거웠죠. 그래서 남편의 모임 약속에 딴지를 건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싸돌아다니는 남편들 때문에 많이 다툰다고 들었지만 우리는 싸울 일이 없었죠. 그렇게 2년의 결혼 생활이 무던하게 흘러갔어요. 다툼도 없었지만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남들도 결혼하면 이렇게 심심하게 살아가나 싶었습니다. 그 즈음에 제 지인들이 제게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주말에 이렇게 집 비우고 돌아다니는 거 아무래도 뭔가 있다.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닌지 조사 좀 해봐라라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며 규준 씨가 그럴 위인이 되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편은 동호회에서 같이 찍은 단체 사진에서도 늘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조용했고 낯도 많이 가렸거든요. 저와 맞선 자리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연애를 할 때도 이 남자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요즘 여자들이 저희 남편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기는 하냐고 맞받아 쳤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유쾌하고 웃긴 말 잘하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냐며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런데도 친구는 그런 놈이 뒤에서 호박씨는 다 깐다고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그냥 넘어갔지만 여러 번 계속되는 의심에 저는 친구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임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있잖아, 여보. 진경이가 그러는데 당신 좀 의심스럽대. 내가 뭐 의심스러워. 아니, 당신 모임 자주 하고 주말마다 집 비우는 거 아무래도 이상하대. 진경 씨가 더 이상하네. 그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우리는 생활 패턴이 달라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 당신은 집에서 에너지를 얻고 나는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얘기를 곱씹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해. 뭐가 또 이상해? 당신이야말로 오늘따라 이상하네. 그렇잖아. 당신은 원래 사람들 만나는 거 엄청 힘들어하잖아.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만나면 막 숨막혀하고. 근데 동아회 모임은 즐거워하면서 나가잖아. 빠진 적도 없는 것 같고.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우리 엄마 보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말이야.
나 참, 그게 뭐가 이상해. 동호회는 나 결혼 전부터 다녔던 모임이라고 했잖아.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낯가리지. 그 사람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봐왔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편하니까 만나는 거지. 불편하면 가라고 해도 안 가. 당신도 알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애들이 거기에 여자라도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막 의심하잖아. 속상하게. 여자? 여자는 무슨 여자. 자전거 동호회라 남자들만 잔뜩 있고 둘이 있는 여자 중 하나는 유부녀고 나머지 하나는 당신도 아는 사촌동생 혜림이잖아. 어, 그렇긴 하지. 바람이 나려고 해도 여자가 있어야 나는 거지. 이 사람아, 괜한 얘기에 휩쓸리지 말고 할 일 없으면 자기 계발서라도 읽어. 그리고 당신 친구들 좀 그만 만나. 쓸데없는 얘기나 전하고 말이야.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생각해보니 남편 말이 다 맞았습니다. 동호회 모임이라고 보여준 사진들에 여자는 진짜 단둘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유부녀라는 여자분은 남자분과 같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니 불륜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제야 의심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괜한 오해를 한 걸 남편에게 사과했죠. 그래도 남편은 저의 오해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그날 등을 돌리고 잠을 청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어머님께서 잠시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셔서 퇴근 후에 열심히 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남편 퇴근 시간 맞춰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남편 사촌동생과 함께였습니다. 시댁은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서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미리 말씀 주시지 않은 것은 좀 놀라웠어요. 저는 일단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집으로 들어왔어요. 패턴이 달라 늘 혼자 저녁을 먹곤 했었는데 퇴근 후에 바삐 차린 저녁상에 넷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까 결혼 전에 식구들과 밥 먹던 것도 생각나고 화기애애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밥맛이 좋았습니다. 여럿이 먹으니까 밥이 맛있네요, 어머니. 그러게, 원래 저녁은 이렇게 두루두루 앉아 먹는 게 최고다. 그런데 오늘 아가씨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이고,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혜림이가 내일 대기업 면접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시골에 아침 일찍부터 차가 있니? 그리고 면접 시간도 아침 10시라던데. 그래서 난처해 하는 걸 내가 너네 집이 생각나서 데리고 왔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언니. 아니요, 괜찮아요. 편하게 생각하고 자고 가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 며느리가 이해심도 많고 참 착하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갑자기 찾아와도 안 놀랄 거라고. 갑자기 면접이 잡혀서 차가 없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하룻밤 재워주는 것쯤은 문제가 될 게 없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팔을 걷어붙이니까 같이 와서 거들더라고요. 부침성도 있고 싹싹하니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어머님이나 남편이 워낙 사촌동생 칭찬을 자주 해서 그런지 저도 더 친근하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 결혼식장에서는 얼굴을 못 본 것 같았어요. 정신이 없었긴 했어도 시댁 측 사람들 모두 눈에 담고 외우려고 엄청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가씨가 있었다면 당연히 눈에 들어왔을 건데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땐 안 왔었냐고 물었죠. 그러자 당황하면서 그날은 중요한 일이 있어 결혼식에 참석 못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설거지가 끝났어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저희 셋이 남았습니다. 이쪽 방 쓰면 돼요. 급하게 치워서 좀 정신이 사납긴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언니.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저 원래 오늘 밤에 올라가서 모텔에서 자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이면 너무 좋죠. 멀쩡한 집 놔두고 무슨 모텔에서 자. 여자들 그런 데서 자는 거 아니야. 우리 기준 오빠 진짜 자상하죠. 가끔은 친오빠였으면 하고 바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오빠가 안 그런 척해도 밤늦게 들어오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 둘이 아주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요. 아직도 그렇게 좋아요? 에이, 아니야. 가족인데 뭘. 맞아요. 이젠 그냥 덤덤해요. 연애할 때나 그랬죠. 피곤할 텐데 어서 자요. 내일 면접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쉽다. 나 언니랑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다음에요. 저도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정리할 게 좀 많거든요. 능력자에다가 얼굴도 예쁘고. 오빤 복 받았네? 복 받았어? 괜한 소리 말고 얼른 자. 이러다가 내일 늦잠 잘라. 언니가 깨워줄 건데 무슨 걱정이야? 헤이, 됐어. 난 이만 잘게. 언니도 잘 자요. 그래요. 내일 아침에 봬요.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머님 때문에 긴장을 했던 탓인지 전 금세 잠이 들었어요. 뒤척임도 없이 자다가 썰렁한 느낌에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갔나 싶은 생각을 하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부엌에서 도마도 들이는 소리가 들려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군가 요리를 하는 소리가 분명했거든요. 잠시 멍한 정신을 추스르고 밖으로 나와보니 아가씨가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계란말이가 완성되어 있었고 조리대 위에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워주셨는데 제가 다른 건 해드릴 게 없어서요. 면접 준비만 해도 바쁠 텐데 왜요? 미안하게. 뭐야? 아침 차린 거야? 이야, 오래간만에 보는 진수성찬인데? 남편은 눈을 비비고 나와서 식탁에 앉아 감탄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이 많은 요리들을 아침부터 했다니 저도 놀람과 동시에 너무 미안해졌어요. 일한다고 남편에게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준 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하룻밤 재워줬다고 이런 밥상을 받아도 되는 건지 민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가씨는 괜찮다며 어서 먹고 회사 가보라고 떠밀었어요. 음식들은 하나같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남편은 역시 혜림이가 음식 하나는 기막히게 잘한다며 마구 추켜 세워줬어요. 저도 어머님이 왜 그렇게 아가씨 칭찬을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아침을 먹고 저와 남편은 출근했고 아가씨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 아쉽게도 아가씨는 면접에 합격하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가씨의 똑 부러진 모습을 보면 면접을 붙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펑펑 우는 아가씨를 달래주며 저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없는 제게 꼭 동생처럼 구는 아가씨를 보며 없는 동생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못 보는 고향 친구들 대신에 아가씨와 틈틈이 대화하며 즐겁게 지내는 걸 보며 보기 좋다며 자주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늦게 아가씨가 연락이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대답도 않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필시 무슨 일이 났구나 싶어서 저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뭐든 괜찮으니 얘기해보라는 말에 지금 우리 집으로 오는 길이니 그럼 잠깐 나와줄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며 급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퇴근하고 쉬고 있던 남편이 어딜 가냐고 묻길래 혹시라도 아가씨가 마음 불편할까 하여 대충 친구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고 나왔어요. 저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쭉 들이켜던 아가씨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언니, 언니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염치불고하고 밤늦게 연락했어요. 미안해요. 뭔데요? 뭐든 말해봐요. 들어줄게요. 진짜예요? 언니가 진짜 내 친언니 같아서 말하는 건데요. 저 요즘 살고 싶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 저 빚더미에 앉게 됐거든요. 빚더미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됐거든요. 근데 글쎄 어제는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그냥 집을 나와버렸어요. 이제 저 어떻게 해요? 울지 말고 말해봐요. 무슨 일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어요? 돈 필요하면 나한테나 오빠한테라도 얘기를 하죠.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돈 필요하면 전화하면서 죽는 소리 내고 그래서 처음엔 한두 푼으로 시작하다가 결국 대출까지 받았어요. 저 진짜 바보 같죠? 저 같은 애는 죽어도 싸요. 무슨 소리예요? 그놈이 나쁜 놈이지. 그런 나쁜 놈 때문에 앞길 창창한 아가씨가 왜 죽어요? 그런 소리 말아요. 그래서 빌린 돈이 얼만데요? 1,000만 원이요. 겨우 말을 끝낸 아가씨가 다시 펑펑 울었습니다. 억 단위의 금액도 아니고 1,000만 원에 죽음까지 얘기하며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측은해졌어요. 저는 아가씨의 손을 잡고 제가 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꽉 마주잡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고맙다고 이 은혜는 꼭 갚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거기에 한술 더 떠 그런 남자는 얼른 버리고 다른 사람 찾으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괜찮은 남자 많으니 언제든지 말하라고 소개해주겠다고 했더니 손사래를 졌더라고요. 자기 주제에 무슨 남자냐며 이제 남자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그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아가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를 진짜 친언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날 시골로 내려가는 첫 차에 아가씨를 실어보내고 바로 출근길에 올랐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구들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까? 저는 회사 일로 너무 바빠져서 남편과 얼굴을 마주할 일이 적었습니다. 남편 또한 일이 바쁘기도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한 침대만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회사에서 지방 출장이 잡혔고 저는 전날 짐을 쌌습니다. 2박 3일 일정이라 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날은 남편도 일찍 퇴근해서 우리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다고 하던 출장 일정 잡힌 거야? 귀찮긴 하지만 어쩌겠어? 김 팀장님이랑 같이 가는데 벌써부터 고역이야. 또 가면서 얼마나 말이 많겠어. 아, 김 팀장님 말 많다 그랬지. 그럼 가서 언제 오는 거야? 내일 오후에 회사에서 바로 출발하니까 금요일에 올 거야. 그래, 몸 조심하고. 남편과 건조한 대화를 나누고 다음날 저는 캐리어를 들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출장일까지 회사에 출근을 하는 건 너무도 귀찮은 일이지만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얼마 뒤 진급이 예정되어 있던 터라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아직 제가 진급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알려드리려고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기자 시간에 맞춰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챙기던 저는 가장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온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필이면 어제 서류 검토를 한 번 더 하겠다고 가져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는 자책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시간이 빠듯하긴 했어도 집과 기차역이 멀지 않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 시간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일 텐데 신발이 두 켤레 놓여 있었거든요. 게다가 말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죠. 예민한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등줄기로 바짝 신경이 솟구쳤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여서 거실로 걸어갔어요. 소리의 출처는 안방이었습니다. 그제야 이전에 친구들이 남편의 바람에 대해 얘기했던 게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가 확신으로 바뀐 건 두 남녀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건지 상상이 될 정도로 야릇한 목소리였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방의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어요. 못들라는 짓이야? 침대 위에 뒤엉켜 있던 두 남녀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는 다름 아닌 아가씨였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와 통화하며 깔깔거리고 웃었던 바로 남편의 사촌 동생이요.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이라도 꾸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헐레벌떡 놀라며 제게 다가와서는 뒷머리를 극적이더군요. 이 시간에 집엔 웬일이야?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가씨가 여기 왜... 언니... 그게 혜림이는 둘이 뭐야? 이게 말이 돼? 당신 사촌 동생이잖아. 저는 악을 썼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벌벌 떨렸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전 거칠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짐승 같은 놈. 저는 남편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혜림이 사촌동생 아니야. 뭐? 내가 그러니까 오늘은 안 온다고 했잖아. 언니 출장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더니 이게 뭐야?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촌동생이라고 얘기했던 여자가 사촌동생이 아니라 남편의 불륜녀였던 겁니다. 눈앞이 아찔해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그동안 날 속인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당신이 알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출장 간다고 하고서 집에 와서 이 사달을 만들어? 지금 날 탓하는 거야? 게다가 뭐야? 어머님이 분명 이 여자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해주지 않았어? 아, 그렇긴 했지. 그럼 어머님도 알고 계신 거야?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온몸이 발발 떨리더라고요.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상간녀까지 한패가 되어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없는 동생 생겼다며 친동생처럼 아꼈었는데 스스로가 바보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상간녀를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인간이니? 인간이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서 나한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나보고 없는 언니 생겨서 좋다며. 친언니 같다고 하면서 돈 빌려갈 땐 언제고? 나 친언니 있어. 너 같은 호구 말고 나랑 닮은 언니. 근데 바보같이 그걸 속아? 눈물 좀 흘린다고 순진해서 돈이나 턱턱 내놓고? 이런 미친... 욕하지 마. 이성적으로 얘기하자 우리. 이성? 지금 나한테 이성을 찾아? 웃기지도 않아. 도대체 언제부터였는데? 아, 말 안 해도 알겠다. 자전거 동호회랍시고 주말마다 나가던 것도 설마 얘 때문이었니? 아니야, 그건 진짜 건강 때문에. 됐어. 변명 따위 듣기 싫어.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왔어요. 진정이 되지 않아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껏 사촌동생이라는 이름하에 셋이서 저를 제멋대로 구워 삼고 있었으니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저를 보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다시 생각해봐도 소름이 끼치고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이 저를 속여왔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 출장을 갔다가는 제정신에 일을 못할 것 같았지만 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처참하게 무너진 저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저는 그 길로 바로 출장을 다녀왔고 일도 똑부러지게 해냈습니다. 사실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때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출장 가 있는 내내 남편에겐 끊임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촌동생이란 이름으로 저를 속인 상간녀한테서도요. 하지만 전 모든 전화를 착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지에서 돌아와 제 짐을 모두 싸서 친정집으로 왔어요. 도저히 남편과 얼굴 맞대고 있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퇴근 후 제 짐이 모두 사라진 걸 안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막상 찾아올 용기는 없는 듯 그 뒤로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엉엉 울었고 아빠는 못내 분해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런 모진 일을 당했는데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제게 당장 이혼하라고 했지만 전 쉽게 그와 이혼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당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싱겁게 이혼을 하다니요. 이혼을 한다 선언해도 그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전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선 그들의 진짜 계획을 알아야 했죠. 왜 여자가 있으면서 저와 결혼을 했는지, 왜 상간녀를 사촌동생으로 둔갑하여 저와 친하게 만들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몰래 그들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들의 소개로 만난 사이거든요. 시골에서 어머님이 같은 교회를 다니던 저희 엄마를 눈여겨보다가 둘이 나이도 엇비슷하니 한번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고 은근슬쩍 얘기를 자주 하셔서 엄마가 마지못해 소개해준 건데 첫 만남부터 남편이 제게 반했다는 둥, 다시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다는 둥 온갖 이빠른 멘트로 저를 홀려대서 결혼한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다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랑 결혼해서 저희 집과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뺏고 이혼시킨 다음에 그 상간녀와 결혼할 작정이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입산 저희 시부모님, 친한 교회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떠드셨답니다. 설마 하니 그냥 떠드는 소리인 줄 알고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그 얘기가 전해졌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사람 뒷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라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고요. 설마 하니 그게 진짜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겠죠. 그제서야 저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그들의 희생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사시는 시골 마을은 작지도 크지도 않지만 이웃끼리 사이가 좋아 서로 모르는 이가 없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남편이 시부모님한테까진 들켰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비밀이라고는 없는 시부모님이 사실을 알고도 말을 안 하실 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그 주의 주말, 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저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완벽 위장한 채로요. 예배는 경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집사님이신 저희 엄마에게 미리 부탁해서 목사님이랑 얘기가 된 상태이긴 했어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뒤 복수의 본무대가 펼쳐질 예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가다듬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 얼굴을 발견한 시부모님이 입을 떡 벌리시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촌동생으로 위장한 상간녀도 같이 자리에 있더군요. 기가 막힌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픈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저기 앉아 계신 주집사님의 딸이자 장집사님의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될 큰 죄악을 저지른 이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장집사님의 소개로 그의 아들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저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나 버렸습니다. 저기 장집사님과 그 옆에 가증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는 이예림 씨 때문입니다. 제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시부모님에게로 향했죠. 시부모님은 당황해하시며 상간녀와 저를 훑어보셨습니다. 상간녀의 낯빛은 파리하다 못해 창백하게 변해가고 있었죠. 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장집사님은 제게 남편의 사촌동생이라며 이예림 씨를 소개시켜 주었지만 사실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불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장집사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에 앞장서신 분이시죠.
저와 저희 집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불륜 여인 이혜림 씨와 다시 재혼시킬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제 얘기에 교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정말 장집사가 그런 사람이냐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한편 어쩐지 옆에 계속 끼고 다니길래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만 무서운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상간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하는 말 전부 가짜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당신이랑 내 남편이 바람피는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니, 그걸 들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누차 일렀잖니? 증거 있어요? 내가 당신 남편이랑 바람핀 증거 있냐고요? 그럼 증거 하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 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재생시켰죠. 작지만 큰 소리가 교회 안에 울렸습니다. 바로 남편과 상간녀가 사랑을 나누는 목소리였죠. 저는 남편 차량 블랙박스에서 이 증거를 찾았거든요. 사람들이 낯뜨거운 소리에 얼굴을 가리며 웅성거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혜림 씨, 잘 들었어요?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거짓말로 내게서 갈취해간 돈과 더불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생각이니까요. 말도 안 돼.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저 여자 좀 말려봐요, 진짜. 상간녀는 얼굴을 둘 수가 없었는지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 교회에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앞으로 어떤 얘기가 돌지 흥미진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가 나가버리고 나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시부모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셨고 아버님은 헛기침만 하시더라고요. 속이 후련해진 저는 단상을 내려와 부모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연락을 받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창피해 줄 수 있냐? 창피요? 창피하셨어요. 그럼 창피당할 행동을 하지 말으셨어야죠. 어머님이 사촌동생이라고 뻔뻔한 얼굴로 소개해줬던 여자, 제가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세 분이서 아주 절 속이느라 재밌으셨죠? 그런데 이걸 어쩌죠? 이렇게 다 들켜버려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돼? 몰상식한 건 그쪽이지. 나는 내 산에서 최대한 신사적으로 행동한 것 같은데? 그게 어디가 신사적이니? 앞으로 동네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아? 얼굴 들고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꽤 뻔뻔하시네요. 그건 어머님 사정이고 저도 제가 살아야겠어서 한 선택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하세요, 사돈. 명예훼손이건 뭐건 다 하세요. 저희는 당신을 사기죄로 신고할 테니까요. 뭐요? 사기죄?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사기의 증거는 너무나 많죠. 사촌동생으로 위장한 상간녀를 소개한 것, 그리고 돈 뜯어내고 이혼할 생각을 한 것, 애초에 저한테 접근해서 우리 딸 소개해달라고 한 것도 전부 사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걸 사기로 몰면 제가 곤란하죠, 사돈. 우리 규진이가 수희한테 워낙 잘하지 않았습니까? 일한다고 제대로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어도 한 번도 싫은 소리를 안 했답니다. 아시잖아요. 똑같이 일하는 사이에 밥은 왜 여자가 차려야 하나요? 게다가 이서방이 차려준 건 다 쥐가 구려서이지 않습니까?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 들키지 않을 테니까요. 사돈, 말이 심하시네요. 뭐가 심하죠? 그나저나 앞으로 이 동네에서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실 테니 어서 빨리 집이나 내놓으세요. 그 집을 사갈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남편은 재빨리 입장을 바꾸더군요. 저희 엄마 손을 부여잡고는 눈물로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방금까지 저희 엄마가 한 말은 다 잊어주세요. 결혼 전에 제가 잠깐 한눈 판 건 사실이지만 저는 혜림이와 재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혜림인 엄마가 결혼하라고 하도 부추기셔서 그런 건데 저는 수희랑 살면서 이혼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아, 그래서 나 출장 간 사이에 내 집에 불러들여서 사랑을 나누셨다? 이혼할 생각도 재혼할 생각도 없단 사람이? 그건 쓸데없는 변명 말고 이혼 소송이나 준비해. 위자료도 톡톡히 준비해야 할 거야. 당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우리가 이혼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여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왜? 돈이 없어서 그래? 그래, 결혼하면서 아파트도 내가 해간 거니까 당신이 한 거라곤 살림살이 몇 개 채워넣은 것 뿐이니까 당신 입장도 이해해. 근데 이렇게 후회할 거였으면 적어도 사람 탈을 쓰고 짐승짓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날 받은 충격,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거야. 뻔뻔스럽게 변명으로 일관하던 당신, 지금 생각해도 구역질나. 근데 이제와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웃기지도 않네. 동네 창피하게 소문 다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있는 대로 퍼붓고 있을 때 갑자기 대문을 열고 상간녀가 등장했습니다. 눈물바람을 하고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를 하며 제 앞에서 쓰러지듯 무릎을 꿇더군요. 마치 추악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오빠 안 만날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당장 일어나요. 저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쫓겨났어요. 엄마가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라며 당장 나가라고. 언니, 저 진짜 오빠 안 만날게요. 언니도 저 좋아해 주셨잖아요. 친동생 같다면서 예뻐했잖아요.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네? 왜 하나같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들은 전부 다 한 번만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까? 한 번만, 한 번만. 그 말 참 쉬워? 나는 제대로 못 나올 말들을 참 쉽게도 안 해. 내가 왜 너를 용서해줘야 하지? 뻔뻔하게 밤마다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며 남자친구 얘기를 꺼낼 때조차 너는 나를 등쳐먹고 언제 내 남편을 차지하나 손가락 세고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 생각을 하면 치가 떨려. 알아? 그리고 내가 증거 하나 없이 폭로를 하겠어? 네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나 본데. 이 남자 굉장히 허술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멍청하게 있으니까 착실히 지우던 블랙박스 메모리도 그날은 안 지웠더라고. 참 신기하지? 하늘은 너희 편이 아니라 내 편인 게. 제 얘기를 듣던 상간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보니 아주 쉬운 애더라고요. 할 말 말키면 눈물로 때우고 그거 아니면 악수고. 남편은 제게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실 제게 빈 게 아니라 제 재산에 빈 거겠지만요. 그 자리에서 저는 가장 궁금한 걸 하나 해결했는데요. 바로 어머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니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교회를 착실히 다니시는 신자임과 동시에 점집을 끊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무당이 상간녀가 자신을 구원해줄 단 하나의 여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무당이 한 소리를 철석같이 믿고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상간녀만 붙잡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소리에 돈 많은 저희 집안을 노린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사리 되지 않아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까지도요. 저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며칠 뒤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확고하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굴던 남편도 결국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그건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상간녀가 대기업 면접을 본답시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갔던 날, 그날 알고 보니 대기업 면접은커녕 그냥 친구 만나러 놀러 온 거였더라고요. 그날 의도적인 접근을 하러 일부러 가진 핑계를 댄 거죠.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와 별 볼 일 없이 백수 생활만 영위하던 상간녀는 저희 집 재산 목록을 줄줄 읊어대는 어머니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제 남편과 재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위자료 폭탄을 맞은 상간녀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나서는 부모와 연이 끊겼다 들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시부모님은 동네 갖은 논총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점집에 굿을 한답시고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을 모두 날리셨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아마 남편과 같이 어딘가에서 궁상맞게 살고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것도 같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 남편한테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늘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말 그대로 지금은 어머님이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이를 악물고 간 지방 출장 덕에 입찰을 따내서 지금은 승진까지 했습니다. 제게 위자료도 다 주지 못한 남편은 당연히 상간녀랑 헤어졌고요. 세계의 사랑인 것처럼 굴던 두 사람은 사실 어머님의 노름에 노란한 희생양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저는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원래도 개인 생활을 즐기던 편이어서 어쩌면 비혼이 제게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또 모르죠. 이러다가 좋은 인연이 나타날지도요. 저의 인생에 불어닥쳤던 폭풍우가 앞으로는 순풍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그럼 긴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